안녕하세요. 진보 2012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이니만큼 좀 약간 어수선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3분 지났는데요. 너무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이 북한의 현실, 북한의 2012년은 어떠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사회연구소라고 하는데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연구소는 우리 사회, 즉 한국 사회죠.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물론 지난 정부 때는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이제 남쪽만 바라본다기보단 저희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갈라진 민족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이 우리의 개념을 좀 더 이렇게 한반도 그 남북과 이제 해외 우리 민족까지 좀 이렇게 확장시킨 개념의 그러한 우리 사회라는 뜻으로 좀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또 먼저 이제 좀 저희 연구소를 좀 들이대면 저희가 이 창립 특집으로 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석이라고 해서 입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연구소가 이제 이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만 모르는 북한 강성대국의 진실. 상당히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그리고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어편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만 모르는, 과연 우리만 모르나?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60년간 무역 제재와 봉쇄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 시기에 사회주의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를 제외한 상당수 나라들은 모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북한의 이른바 북한은 제가 따옴표 강성대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북한은 이른바 그들 스스로의 목표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이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1998년도죠. 물론 이제 1998년도 10월달경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맨 처음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후에 99년도 이 북한은 매년 1월 1일마다 그 이른바 총노선격의 논문을 발표하죠. 신년 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전면화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3년 이상, 약 한 14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시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그것이 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의 오늘날의 현재적 측면에서의 의미는 뭐겠는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당장에 이제 북한에서 바로 어제적 이야기였나요? NLL을 통해서 북한 어선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입니다.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이 이제 서남전선 지역이죠. 서해안에. 거기를 이제 직접 이렇게 시찰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서해 지역에서 한 점의 불씨라도 이제 튕기면 그것을 서해에 국지전에 머물지 말고 조국 통일 대전으로 이어나가는 그러한 이제 작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수표, 즉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 북한이 내세우는 그들의 이 강성대국, 최근에 강성국가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사실상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강성대국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그들의 믿는 구석이 뭐겠는가, 어떠한 취지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적극적 행보를 나서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연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북한의 주민 생활, 북한의 경제 생활, 북한의 정치 생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겠고요. 그 측면에서 맨 먼저 주민 생활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최근의 모습인데, 또 작년도 모습이죠. 올 초에 우리 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에서 제작한 영상인데요. 관련 자료가 작년과 올해 초 그때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아파트 건축도 이제 건축 중이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완공된 사진도 있고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 평양 이러면 첫 느낌은 이제 가난하다 그런 느낌이 들 거고, 두 번째는 무섭다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완장찬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동무 가기요 이러면 이제 그날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 동무는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수 없겠구나, 뭐 그런 게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의 기본적인 선입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다 돌아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과는 좀 다른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박하고 따뜻하다. 최근에 오마이뉴스에 미국의 음대 교수로 있는 분이 북한에 대한 방북기를 쓰고 계신 거 혹시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가보시면 매번 이제 메인 화면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회 되시는 분들은 접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딱 규정을 하냐면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섭고 이제 몽둥이와 그러한 이제 규율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나라일 것 같은데, 느낌은 상당히 좀 갔다 오는 사람들의 느낌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보수 세력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건 다 공작원들의 공작에 속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지 살펴보죠. 먼저 이제 아까 건축 과정에 있었는데 이 창전거리가 준공이 됐습니다. 아까 고층 아파트들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올해 2012년 4월 15일이 북한이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김일성 주석이죠. 김일성 주석이 1912년 4월 15일 생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딱 100년이 되는 2012년을 북한은 상당히 이제 하나의 대단한 정치적 이러한 계기점으로 그렇게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양에 최신식 아파트가 되는 창전거리를 이제 새로 준공을 했죠. 여기 보시면 노동신문에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창전거리는 15층과 30층, 45층 이렇게 아파트들을 이 평양시 일대에 건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본 평형은 이제 40평형대와 50평형대 그렇게 이제 평형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 평수의 기준은 남쪽보다 좀 좁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40평이라 그래도 그게 남쪽의 40평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대략 한 3, 40평짜리 아파트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전거리가 준공이 되고, 이건 이제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의 강남 창전거리가 준공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북한이 이런 식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좀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명색이 또 북한 연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탈북자들의 자료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북한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때 북한을 탈북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북한에서는 고층 아파트에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그때는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제일 어려운 거 아니?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된다는 거죠. 중단되면 기본 물을 어떻게든 구해와야지 어떻게 세수라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아파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 물을 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기후가 어떻습니까? 냉대 기후죠. 상당히 좀 춥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늦게 일어나면, 그죠? 먼저 사람들이 물을 길고 올라가는 사이에 계단에 찰랑찰랑 물을 흘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얼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 계단을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늦게 일어나면 끝장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북한이 그래 과연 고층 아파트를 계속 짓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 15층이 뭐예요, 그죠? 45층짜리 아파트를 자꾸 막 짓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는 이제 평양의 야경이나 야간에도 이제 전기를 막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다른 표현이죠. 15층은 만약에 사태에 비상시에 뭐 왔다 갔다 걸어 내려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45층이나 꼭대기층에 살면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만에 100번을 양보해 가지고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선노동당 고위 간부가 들어있지 않겠냐라고 하더라도 그 조선노동당 고위 간부가 전기가 정전돼 버리면 그죠? 자기 45층 아파트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연세가 그래도 60대 중반, 70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층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 북한이 전력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이 아까 영상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평양시에 가로등이 들어서고 신호 체계가 수신호에서 신호등으로 바뀌죠. 평양은 예로부터 이제 그 여성 경찰들이 손신호를 가지고 자동차 신호를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평양의 특징, 하나의 뭐 관광 명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최근에는 이 전자식 수신호로, 전자식 신호등으로 차례대로 이제 개편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한 측면들이 볼 때 평양시 전반에 좀 이렇게 이제 이 전기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도입되는 걸 보면 전기 사정에 대해서 좀 예전과는 다른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죠. 정식 명칭을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되겠죠. 근데 약칭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 청정거리가 준공이 되고 이 이른바 북한은 현지 지도라고 하죠. 현지 지도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 현지 지도로 왔을 때 가정 방문한 사진인데 옆에 보이는 여성이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김정은 제1위원장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르면은 간첩이죠. 근데 그것도 또 이상하죠. 모르면 간첩이라 그러는데 간첩은 더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설주 부인이죠. 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부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집들이를 온 거예요. 집들이를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된 이제 북한 영상, 그거는 제가 주로 탈북자 방송 사이트에서 주로 따고 있는데 뒤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 빨간 한복을 입은 이 여성이 북한의 평양 양말 공장에서 노력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남성은 북한의 제대 군인이고 조선인민군 출신의 제대한 청년이고 그래서 이 창정거리에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이 집들이를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담소를 나누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아들은 애를 며칠 낳을 건가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상당히 좀 파격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뭘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모습이 나와요. 그랬더니 바로 이설주 부인이 어디는가 막 가는데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술잔을 막 설거지를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이제 축배를 들자 해가지고 축배를 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 남측의 보수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이 대민 그 정치는 약간 좀 다르다. 하나의 친근한 이미지, 뭐 친화적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정한 이 남쪽 사람이 보는 고정관념이 좀 타파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어찌 보면은 뭐 남쪽으로 치면 이게 같은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국가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이게 좀 파격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세세한 이런 장면들을 보더라도 저 사회가 과연 이렇게 이 통제와 감시가 획일화돼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딱 이렇게 차렷해가지고 이렇게 한 곳만 바라봐야 되는 사회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호기심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평양에 아이들의 이제 겨울철에 뛰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북한의 전 의상을 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1970년대 보면 주로는 이렇게 보면 이게 북한 대학생들의 기본 교복이죠. 예. 그리고 여기 이 할아버지가 입고 계시는 옷이 이른바 이 인민복이죠. 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여러분 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하면 또 남쪽 사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르면 또 간첩이죠.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러한 형태의 인민복 외에 다른 옷을 입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진? 그 서방 진영에서는 뭐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그 워스트 드레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독스럽게 한 가지 옷만 좀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겨울에 보면 위에 그 하늘색 오리털 파카 같은 형식의 옷을 덧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볼 때 이러한 형태의 이른바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복, 그 외의 옷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른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의상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80년대 수준의 변화인데 최근에 보면은 북한에서도 여성들이 이 치마 대신에 바지를 입기 시작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상당 부분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그러한 이제 이 개념이 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북한의 인민군 열병식 아시죠? 뒤에 또 영상이 있습니다만 조선인민군 열병식 할 때 보면 여군들이 열병 행진을 할 때도 치마 입고 행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어떤 영상에 봤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것이고, 이건 최근에 이제 평양시의 야경이죠. 예. 평양시 야경의 모습을 볼 때 예전에 이 200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제 인공위성이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본다. 한반도 사진을 보면 남북의 경제 차가 너무나 확연하고, 왜냐하면 북한에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막 자기 정치적 신념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최근에 북한의 전기 사정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 생활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첫째적으로 가지는 인식이 북한은 가난하다. 북한은 못 산다. 이것이고, 북한이 못 사는데 통일하면 우리 지갑을 뜯어가지고 그쪽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싸고, 그죠? 취직도 안 되는데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게 기본적인 인식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북한 경제 생활의 최근 연간의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영상으로 좀 시작을 하죠. 2008년 12월에 시작된 조선의 3세대 이동통신 봉사가 국가의 깊은 관심 속에 더욱더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이동통신 봉사의 수준과 질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동통신의 봉사구역이 전국적 범위로 넓어져 어디서나 이동통신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봉사의 질이 높아지고 봉사의 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3세대 이동통신은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더욱더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앞선 3세대 이동통신을 실현하고 있는 조선에서는 이동통신 봉사와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도 새 기술 개발과 도입이 적극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장입니다. 제21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는 인민경제의 정보화 현대화를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선전하기용 프로그램들도 출품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가정상식으로서 어린이 키우기, 공간관리, 음식 만들기와 같은 600여 건의 그런 상식들을 쉽고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선전하기 프로그램을 출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옛날부터 이용해온 민속놀이로서 윷놀이, 어목과 같은 그런 게임들도 많이 출품해서 사람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속에서 널리 이용되는 오락 프로그램으로서 사람들이 지능을 발달시키는 게임인데, 이거 꼬마가 잔디깎기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사용자들 속에 널리 퍼져서 많은. 북한의 경제 생활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먼저 이제 최근에 북한에 좀 선풍적 인기를 끈다고 하고, 그리고 남쪽의 북한 연구자들도 상당히 이제 주목하게 되는 북한의 이른바 선전화. 우리는 핸드폰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선전화라고 하죠. 일단 최근의 양상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북한에 사용되는 핸드폰, 저는 예전에 KBS 9시 뉴스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9시 뉴스 끝나고 이제 스포츠 뉴스가 끝나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그 포토제닉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나운서가 오늘은 이 평양에 북한 영국 여자축구 친선 경기대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더니만 영국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평양에서 막 그 여자축구를 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쭉 관중으로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장면이었는데 끝나고 영국 선수들이 손을 흔들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북한 애들이 주로 이제 여학생들로 보이던데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전부 다 일어나더니만 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거기 딱 잡혔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상 이 북한의 손전화가 상당히 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 핸드폰 사용자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근데 이 작년까지만 해도 핸드폰 사용하는 그 영역권이 평양 인근만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한 게 올해 확대했다고 해요. 북한에 대한 선전화, 이른바 선전화, 이 자료를 좀 신빙성이 가는 이유가 북한의 핸드폰 관련된 이 사용 실적이나 내용들은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이 해외 기업과 합작을 하고 있죠. 그 이집트의 오라스콤사라고 하는 이집트 통신사와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또 이집트 통신사냐라고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라스콤사가 이집트를 뛰어넘는 그 아랍 진영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폭이 있는 그러한 통신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상당히 아쉽죠. 우리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14선언을 합의를 했다면, 그것을 이행했다면, 지금쯤 북한과 핸드폰 사업은 남쪽에 뭐 KT라든지요, 아니면 뭐 SK텔레콤이나 그런 사업들이 당연히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쪽은 이명박 정부는 특히나 5.24 조치 이후에 모든 대북 관계를 완전 단절시켜버렸고, 그 결과로 북한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북한이 또 이른바 이 조국의 철천지 원수 이렇게 막 주장하는 미국계 모토로라나 이런 회사하고 합작을 하기는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랍권은 주로 또 반미하면은 또 북한과 상당한 좀 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랍권 회사를 뭐 찾지 않았나 이런 좀 추정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것이 오라스콤사의 이제 실적 보고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오라스콤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볼 때 실질적인 실통화량이 개별 가입자당 한 달에 평균 이제 1시간 이상의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쪽에 보면 여러분들은 뭐 200분 무료 통화인가요? 저는 지금 요금제가 200분 무료 통화인데 200분이면은 3시간 20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200분만 쓰고 지금 한 19분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통화를 안 하고 웬만한 거는 문자 메시지로 커버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대략 남쪽에서는 한 달에 3시간 정도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평균적인 사용 시간을 보면 한 달에 1시간 60분이면 이게 풍족하게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또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주로 주된 사용층이 북한의 청소년과 젊은 층이 중심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이 북한의 경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언뜻 다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북한을 이제껏 무슨 이디오피아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난민 보듯이 그죠? 어디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바자회 이런 거 보면 참 헐벗고 굶주린 소말리아 어린이들 이제 도와주는 심정으로 거기에 100원, 200원 넣으실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의 이 주민 생활의 측면은 그런 나라들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북한의 식량 생산 같은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지점이고, 제가 이제 새로운 주장을 좀 펼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대체적으로 뭐 국제사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440만 톤. 저기서 이제 제 그래프에서 빨간색 막대 정도의 이 식량을 생산하는데,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한 540, 550만 톤.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만 톤이 모자라죠. 100만 톤이 모자란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통일부의 기본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440만 톤의 식량을 세부적으로 통계청 사이트에 가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쌀이 217만 톤, 옥수수가 165만 톤, 밀, 보리, 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이 440만 톤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좀 살펴보시게 되면 감자가 통계에 이게 추산되지가 않습니다. 감자를 취합하진 않아요. 그리고 고구마도 취합되지가 않죠. 그런 면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FAO인데 국제식량농업기구죠. 국제식량농업기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세계 각국의 식량 생산 통계를 거기서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기 보시면 이제 DPRK죠. 그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보시게 되면 맨 먼저 1번이 라이스 쌀인데 여기 보시면 286. 근데 이거는 저기 패디라고 하는 게 탈곡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논에서 바로 추수하자마자 나온 이삭 그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부 추산에 비해서는 양이 좀 늘어나죠. 이거를 탈곡을 하게 되면 쌀겨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줄겠죠. 그렇게 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5번이 이제 포테이토인데 152만 톤. 감자가 150만 톤이 생산이 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기 스윗 포테이토가 38만 톤. 합이 거의 200만 톤 가량의 감자와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법하죠. 북한은 북쪽에 있고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데 보면 남쪽으로 보더라도 이제 강원도나 그런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감자나 고구마를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심을 것 같죠. 실제로 쌀의 상당한 수준의 감자와 고구마를 이렇게 생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을 보시게 되면 북한에서는 고기도 생산을 하고 있죠. 4번이 이제 피그미시면 돼지고기죠. 그것이 약 한 11만 톤 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8번은 이제 에그가 되겠죠. 그리고 15번 캐틀밋 이것이 소고기, 17번은 치킨밋 닭고기 그죠? 그래서 소돼지 닭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이제 육고기 이른바 이 고기들을 전체 합산을 하면 대략 한 28만 톤, 약 한 30만 톤 가량의 고기를 생산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의 통계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통일부가 이와 같이 필요량이 이 540만 톤으로 규정하는 계기는 이 기준은 어디서 찾고 있냐면 소말리아나 이 아프리카의 이제 니제르, 말리, 차드 이런 지역의 그 절대 기근의 이 아동들, 주민들을 긴급 구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엔이 긴급 구호를 할 때 구호의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열량,
이를테면 성인은 뭐 1800kcal 되겠고, 그런 피로 열량을 단순히 이제 탄수화물로 환산한 거죠. 그렇게 이제 추산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먹을 거라고 예상되는 반찬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분석이 좀 이제 획일화돼 있다, 일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이것이 주로 보면 90년대 북한이 이른바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상당히 북한 경제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식량난 타개의 기본 방도는 이른바 북한에서는 감자혁명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북한은 80%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의 80%가 되는 산을 냅두고 20%밖에 안 되는 농가 밭에서 아웅다웅 아무리 그 쌀을 하려고 해봐야 북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토의 80%가 되는 산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감자를 무지하게 재배를 해서 식량난을 타개하자,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서명이 있죠. 대영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1999년 2월 3일 김정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에서 하나의 선전 화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화폭이죠. 대홍단 감자밭이라고 해서 백두산 밑에 대홍단군이 있습니다. 북한에. 그 대홍단군 일대에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규모 감자 이 농사, 감자밭을 대규모로 이제 이 준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자 농사를 짓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독려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대영단군에서의 실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100만 톤 이상, 고구마까지 합치면 약 200만 톤에 상당하는 그러한 감자와 고구마를 생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기를 생산한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한 북한에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죠? 북한에도 바다가 있죠. 우리는 전부 다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다, 식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이라고 해보십시오. 당장에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바닷가 나와가지고 조개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미역과 다시마는 일단 전부 다 일단 사람이 먹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물고기가 있고 강에서의 양어를 상당히 이제 이 조선노동당 차원에서 이렇게 막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이 나오는데, 특기할 지점은 북한은 지난 이른바 90년대의 이 경제난 이전 시기를 보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수산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관로라고 친 부분이 있는데, 이 관로라고 표시한 부분은 이 수산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이제 수산고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양식이죠. 여기서 가두어 놓고 기르는 그런 개념의 수산고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채취도 있을 겁니다. 김, 미역, 다시마,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유도 있겠, 크게 세 가지 유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관로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는, 실질적으로 뭐 고등어, 명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이거는 이제 배를 타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에 석유가 필요한데, 동구권,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북한이 그동안 석유 수급이 빠듯하다 보니까 원량으로 고기를 잡으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배를 못 나가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되는 면이라고 보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안가나 그리고 이제 내륙의 강물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민물 양식을 비롯한 그리고 각종 해조류의 이 채취는 적극적으로 벌였을 걸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게 되면 2009년도에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이 66만 톤이에요. 그러면 수산물도 일단 배고프면 먹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식량 추산을 추계를 내게 되면 감자와 고구마와 고기랑 물고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추산을 하게 되면 도합이 624만 톤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감자와 고구마를 제가 질량은 이렇게
줄였죠. 질량을 줄인 이유는 감자와 고구마는 쌀과 달리 수분을 포함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집에서 좀 가사노동을 또 해보다 보니까 감자는 보관을 잘 못하면 막 싹이 터버리거나 바로 이제 상하거나 그렇게 상하기 쉽습니다. 쉬운 이유가 감자와 고구마는 안에 50% 가까운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영양학적으로 쌀이나 옥수수와 동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절반 정도를 감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 북한의 식량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620만 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일부가 이야기하는 550만 톤을 훨씬 상회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논란이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은 노동당 관리들부터 해외 나가선 이제 쌀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도 식량 증산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여기 있는 표면 보시게 되면 꼭 북한은 뭐 식량 문제가 없냐 이러한 문제를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드리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북한은 식량이 부족하다. 식량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620만 톤 중에 쌀의 비중을 볼 수가 있죠. 쌀의 비중이 200만 톤 가량으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굶어 죽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밥을 먹을 때 아침에 쌀밥 먹고 출근할 때는 참 기분이 좋겠죠. 근데 점심에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되니까 옥수수를 먹어야 돼요.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애들하고 밥 먹을 때는 이제 감자 삶아 먹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루 이틀 하면, 그죠? 여성분들은 뭐 살도 빠지고, 웰빙이고, 어우, 2kg나 빠졌어요. 이러고 정말 좋아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한 6개월도 아니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속되면, 그죠? 식량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식량 문제. 즉, 뭐냐면, 북한 주민들도 이미 이제 남쪽의 여러 언론 매체나 그런 드라마, 문화 매체들이 북쪽으로 전파가 이제 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 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뭐 남쪽의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해외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거기가 완전히 문외한이 아니다. 북한 당국도 이제 해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은 또 소개도 하죠. 단적인 예로 이번에 올림픽 같은 경우를 보면 실시간 중계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게 되면 그죠?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쌀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옥수수나 감자를 비롯한 대체 곡물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을 당연히 더 늘려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제가 이제 육류와 수산물도 북한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하긴 했지만 이 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거를 이제 북한의 인구가 2,400만 명이니까 2,400만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사람 앞에 일주일에 돼지고기 1인분 정도가 떨어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돼지고기 1인분은 그 고기의 개념은 그냥 그럼 괜찮겠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김치찌개에 조금 들어가는 돼지고기 플러스 미역국에 조금 넣어야 되는 소고기 플러스 하다 못해가지고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마른 멸치 또 여기에 수산물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맛내기 거리들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북한에서는 고기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조선노동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쌀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더 늘려나가고 여기에 생산되는 옥수수와 감자는 가축 사료로 전환해가지고 축산물을 늘려야 된다. 이러한 전체 이제 북한 농업발전 계획을 짤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보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만 곡물을 먹는 게 아니라 가축도 사료를 먹기 때문에 인간과 가축의 두 가지 함수로 농업 생산량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략 9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사람이 먹고요.
그에 상응하는 10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그죠? 횡성 한우, 그리고 무슨 우리가 여러 가지 한우 브랜드의 소들이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우유 있죠? 우유 안 마시는 분이라고 해도 카페라떼는 드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이제 뭐 카라멜 마키아토에 들어가는 그 우유, 그거를 생산하는 소도 이걸 먹어야 되죠, 옥수수. 옥수수 사료를 먹어야지 우유를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취합을 하게 되면, 그죠? 실질적으로 육류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북한이 이른바 그들이 강성국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 그런 주장이 적어도 북한 주민들 내에 그래 뭐 이렇게 통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축산업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먹는 쌀을 갖다가 사료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옥수수와 감자를 적극적으로 사료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쌀을 늘려야 되는 그러한 식량 계획을 짤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이제 북한의 이 식량 생산 단계는 그렇게 예전에 양적인, 그러니까 뭐가 되든 좋으니까 일단 먹고 보자는 식의 양적인 생산 증시대 단계를 넘어서서 질적인 증대, 그러니까 감자보다는 옥수수를, 옥수수보다는 쌀을, 이렇게 질적인 증산, 반찬도 마찬가지죠. 풀보다는 고기를, 그죠? 그리고 미역보다는 뭐 고등어 구이를, 이렇게 이제 질적인 증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북한은 또 상당 부분은 약간 좀 통속적인 그러한 이 단어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북한의 기본 정부나 이 당들도 그러한 이제 표현들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뭐 어떤 표현이 있죠? 막 미국에 대한 외교 성명을 낼 때도 뭐 소가 뭐 웃다가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다, 이런 내용들을 막 쓰고 있어요. 뭐 그런 이제 북한 사람들은 뭐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서민 중심의 관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드렸죠? 예,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지금 약간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차치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 북한의 전체 이제 식량 단계는 질적 향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더라도 좀 이렇게 검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장마당, 북한의 상설 시장이죠. 이거는 이제 북한은 이제 2000년대 그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걸 통해서 장마당을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시내에 아예 그냥 이게 시장을 만들어버렸죠. 여기 보시면 이 북한 사람들이 이 물건들이 이제 파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북한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도 이제 북한은 하나의 통제의 나라라고 이제 보는 인식이 좀 크기 때문에, 야, 이거 꼭 조선노동당의 연출 아니냐, 그죠? 그렇게 또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파인애플에 바나나에다가 막 수박에다가, 그죠? 이건 좀 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조선일보가, 이거는 공신력이 있겠죠. 조선일보사가 그 탈북자를 섭외했다고 그래야겠죠. 또 이제 매수했다 그러면 또 이 보수 세력에 또 공격을 받을 테고, 탈북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신의주, 그러니까 중국 접경 지역의 신의주의 장마당에 몰래 잠입해서 몰래 카메라를 찍어온 그 영상을 조선일보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주의 몰래 카메라 영상이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신의주의 장마당에 바나나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찌 보면 이게 조선노동당의 연출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조선노동당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야, 남조선의 조선일보가 여기서 몰래 우리를 몰래 카메라 찍을 것 같으니 우리는 이것에 대한 역공세로 장마당에 이 별로 볼품없는 물건들은 다 치워버리고 전부 다 바나나와 기본 라디오 이런 걸로 다 배치를 바꾸라고 이래가지고 막 즉시에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거기 보면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 같은 걸 팔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을 보면 샤워 헤드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샤워 헤드는 이 욕실의 샤워기죠. 욕실의 샤워기인데, 제가 그거 보고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 북한이 지금 예전에 저희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수도꼭지, 이거 기억나시나요? 젊은 분들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수도꼭지에다가 다라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세수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좀 저희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포근하고 정겨운 그런 스타일인데 북한이 그러한 수도꼭지 방식에서 샤워기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제 생활이 좀 변화되고 있다.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 이른바 보수단체의 몰래카메라를 통해서도 장마당에서 바나나가 거래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실제로 북한에서 바나나가 거래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근데 북한은 남쪽보다 더 춥지 않습니까? 바나나가 들어올 데가 없죠. 이 바나나는 거의 중국의 홍콩이나 이런 광동성, 중국 남방 지역에서 생산된 바나나 파인애플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마당에 나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연명하는 그러한 흐름과는 좀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이다시피 실제로 돈이 없어가지고 배를 고를 상황이면 이러한 물품들을 내다 팔아가지고 생활을 유지할 게 아니라 그죠? 반대가 되겠죠. 이거를 사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 탈북자는 상당히 악의적이고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북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 들지 않는데 마치도 충격적인 단어죠.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집을 내면서 뭐 내 딸을 100원에 판 대가로 그분은 남쪽에 와가지고 돈을 좀 꽤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충격적인 단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막 매매가 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북한의 일반적인 이런 경제 거래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북한에서는 매점이라고 하지 않고 매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매대에서 물건들을 이제 파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대는 북한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보면 뭐 북한의 특성상 군고구마와 군밤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현지 지도라는 표현을 쓰죠. 가장 마지막으로 현지 지도한 데가 그 영상물, CD, DVD 영상물 생산하는 데인데 그 직전에, 그 바로 전에 이 현지 지도한 데가 이 광복 상업중심지구입니다. 여기 뭐 이른바 뭐 대남 관련된 활동을 관장하는 정찰 총국이 있다. 그런데 북한에 유원지 총국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원지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건 이 남쪽의 언론에도 한동안 회자가 됐던 장면인데 뭐냐면 중국 대사와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이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이거는 어찌 보면 남쪽의 바이킹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바이킹의 좀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 같아요. 왜냐면은 발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발판을 떼고 타는 이 바이킹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직접 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영상들을 보면 이른바 그 자이로드롭이죠. 자이로드롭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자이로드롭을 타보고 이런저런 이제 막 평가를 하고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로 좀 수족관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쿠아리움과 같은 수족관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모형들을 전시해 놓은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 평양 개성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공원이 있고요. 능라인민유원지라고 하는 북한의 대동강에 한강에는 여의도가 있듯이 대동강에 있는 능라도라고 하는 커다란 섬이 있습니다. 능라도에 인민유원지를 만들고 북한은 차후에 그것을 능라도 전체를 다 유원지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거기다가 평양의 민속공원이라든지 평양의 중앙동물원이라든지 근데 어림잡아가지고 대형 유원지가 4-5개가 갑자기 막 거론이 되는데 곰곰이 생각하실 부분은 평양은 수도권하고 달라요. 남쪽의 수도권은 보십시오. 뭐 롯데월드 있죠. 우리도 못지않죠. 에버랜드가 있죠. 그리고 각종 워터파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는 어린이 대공원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남쪽에는 보면 수도권 인구가 2천만 명이죠. 그러면 잠재적으로 이 유원지 이용 대상자가 2천만 명의 수요를 보고 유원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는 평양의 전체 인구가
300만 명이 채 안 되죠. 약간 250만 명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이 유원지 수요가 남쪽의 수도권에 10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러니까 거주민의 규모가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거의 4개 정도의 이러한 이 유원지를 계속 만든다고 치면, 사실 이게 남쪽의 수도권 정도의 규모가 되면 유원지 공원을 40개 정도를 만드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른바 이제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말하는 유원지 공사를 하나의 우리 당의 인민 시책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필요한 만큼 누구나 와서, 그러니까 줄을 서지 않고 볼 수 있는. 근데 남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수지 타산이 맞아야지 공사가 단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끝없이 줄을 길게 늘어서가지고 끊임없이 타야지 이윤이 남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기가 이제 6살, 3살이긴 합니다만, 휴일만 되면 애들 데리고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놀이공원 가면은 한 2개, 3개 타면 잘 탄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빠가 줄 서 이래가지고 아빠는 줄 서고 있고, 엄마는 푸드코트 가가지고 사온다 그러고,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갈 때 차 밀려, 올 때 차 밀려, 그럼 하루 짐 빠지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면을 볼 때 실질적인 이제 수요다, 이런 부분들을, 북쪽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좀 내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또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주로 주된 사용층이 북한의 청소년과 젊은 층이 중심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이 북한의 경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언뜻 다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북한을 이제껏 무슨 이디오피아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난민 보듯이, 그죠? 어디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바자회 이런 거 보면 참 헐벗고 굶주린 소말리아 어린이들 이제 도와주는 심정으로 거기에 100원, 200원 넣으실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의 이 주민 생활의 측면은 그런 나라들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북한의 식량 생산 같은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지점이고, 제가 이제 새로운 주장을 좀 펼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대체적으로 국제사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440만 톤. 저기서 이제 제 그래프에서 빨간색 막대 정도의 이 식량을 생산하는데,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한 540, 550만 톤.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만 톤이 모자라죠. 100만 톤이 모자란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통일부의 기본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440만 톤의 식량을 세부적으로 통계청 사이트에 가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쌀이 217만 톤, 옥수수가 165만 톤, 밀, 보리, 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이 440만 톤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좀 살펴보시게 되면 감자가 통계에 이게 추산되지가 않습니다. 감자를 취합하진 않아요. 그리고 고구마도 취합되지가 않죠. 그런 면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FAO인데 국제식량농업기구죠. 국제식량농업기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세계 각국의 식량 생산 통계를 거기서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기 보시면 이제 DPRK죠. 그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보시게 되면 맨 먼저 1번이 라이스 쌀인데, 여기 보시면 286. 근데 이거는 저기 팩이라고 하는 게 탈곡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논에서 바로 추수하자마자 나온 이삭 그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부 추산에 비해서는 양이 좀 늘어나죠. 이거를 탈곡을 하게 되면 쌀겨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줄겠죠. 그렇게 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5번이 이제 포테이토인데 152만 톤. 감자가 150만 톤이 생산이 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기 스윗 포테이토가 38만 톤. 합이 거의 200만 톤 가량의 감자와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법하죠. 북한은 북쪽에 있고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데 보면 남쪽으로 보더라도 이제 강원도나 그런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감자나 고구마를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심을 것 같죠. 실제로 쌀내 상당한 수준의 감자와 고구마를 이렇게 생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을 보시게 되면 북한에서는 고기도 생산을 하고 있죠. 4번이 이제 피그밋이면 돼지고기죠. 그것이 약 한 11만 톤 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8번은 이제 에그가 되겠죠. 그리고 15번 캐틀밋, 이것이 소고기, 17번은 치킨밋, 닭고기, 그죠? 그래서 소돼지 닭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이제 육고기, 이른바 이 고기들을 전체 합산을 하면 대략 한 28만 톤, 약 한 30만 톤 가량의 고기를 생산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의 통계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통일부가 이와 같이 필요량이 이 540만 톤으로 규정하는 계기는 이 기준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소말리아나 이 아프리카의 이제 니제르, 말리, 차드 이런 지역의 그 절대 기근의 이 아동들, 주민들을 긴급 구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엔이 긴급 구호를 할 때 구호의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열량, 이를테면 성인은 뭐 1800kcal 되겠고 그런 필요 열량을 단순히 이제 탄수화물로 환산한 거죠. 그렇게 이제 추산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먹을 거라고 예상되는 반찬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분석이 좀 이제 획일화돼 있다, 일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이것이 주로 보면 90년대 북한이 이른바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상당히 북한 경제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식량난 타개의 기본 방도는 이른바 북한에서는 감자혁명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북한은 80%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의 80%가 되는 산을 냅두고 20%밖에 안 되는 농가 밭에서 아웅다웅 아무리 그 쌀을 하려고 해봐야 북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토의 80%가 되는 산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감자를 무지하게 재배를 해서 식량난을 타개하자.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서명이 있죠. 대영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1999년 2월 3일 김정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에서 하나의 선전 화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화폭이죠. 대홍단 감자밭이라고 해서 백두산 밑에 대홍단군이 있습니다. 북한에. 그 대홍단군 일대에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규모 감자 이 농사, 감자밭을 대규모로 이제 이 준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자 농사를 짓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독려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대영단군에서의 실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100만 톤 이상, 고구마까지 합치면 약 200만 톤에 상당하는 그러한 감자와 고구마를 생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기를 생산한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한 북한에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죠? 북한에도 바다가 있죠. 우리는 전부 다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다. 식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이라고 해보십시오. 당장에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바닷가 나와가지고 조개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미역과 다시마는 일단 전부 다 일단 사람이 먹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물고기가 있고 강에서의 양어를 상당히 이제 이 조선노동당 차원에서 이렇게 막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이 나오는데 특기할 지점은 북한은 지난 이른바 90년대의 이 경제난 이전 시기를 보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수산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관로라고 친 부분이 있는데 이 관로라고 표시한 부분은 이 수산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이제 수산고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양식이죠. 여기서 가두어 놓고 기르는 그런 개념의 수산고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채취도 있을 겁니다. 김, 미역, 다시마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이유도 이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관로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는 실질적으로 뭐 고등어 명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이거는 이제 배를 타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에 석유가 필요한데 동구권,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북한이 그동안 석유 수급이 빠듯하다 보니까 원량으로 고기를 잡으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배를 못 나가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되는 면이라고 보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겨울에 보면 위에 그 하늘색 오리털 파카 같은 형식의 옷을 덧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김정은 국방위원장부터 지금까지 볼 때 이러한 형태의 이른바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복, 그 외의 옷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른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의상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80년대 수준의 변화인데 최근에 보면은 북한에서도 여성들이 이 치마 대신에 바지를 입기 시작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상당 부분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그러한 이제 이 개념이 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북한의 인민군 열병식 아시죠? 뒤에 또 영상이 있습니다만 조선인민군 열병식 할 때 보면 여군들이 열병 행진을 할 때도 치마 입고 행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어떤 영상에 봤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것이고, 이건 최근에 이제 평양시의 야경이죠. 예. 평양시 야경의 모습을 볼 때 예전에 이 200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제 인공위성이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본다. 한반도 사진을 보면 남북의 경제 차가 너무나 확연하고, 왜냐하면 북한에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막 자기 정치적 신념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최근에 북한의 전기 사정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 생활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첫째적으로 가지는 인식이 북한은 가난하다. 북한은 못 산다. 이것이고, 북한이 못 사는데 통일하면 우리 지갑을 뜯어가지고 그쪽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싸고, 그죠? 취직도 안 되는데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게 기본적인 인식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북한 경제 생활의 최근 연간의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영상으로 좀 시작을 하죠. 2008년 12월에 시작된 조선의 3세대 이동통신 봉사가 국가의 깊은 관심 속에 더욱더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이동통신 봉사의 수준과 질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동통신의 봉사구역이 전국적 범위로 넓어져 어디서나 이동통신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봉사의 질이 높아지고 봉사의 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3세대 이동통신은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더욱더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앞선 3세대 이동통신을 실현하고 있는 조선에서는 이동통신 봉사와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도 새 기술 개발과 도입이 적극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장입니다. 제21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는 인민경제의 정보화 현대화를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선전하기용 프로그램들도 출품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가정상식으로서 어린이 키우기, 공간관리, 음식 만들기와 같은 600여 건의 그런 상식들을 쉽고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선전하기 프로그램을 출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옛날부터 이용해온 민속놀이로서 윷놀이, 어목과 같은 그런 게임들도 많이 출품해서 사람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속에서 널리 이용되는 오락 프로그램으로서 사람들이 지능을 발달시키는 게임인데, 이거 꼬마가 잔디깎기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사용자들 속에 널리 퍼져서 많은 북한의 경제 생활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먼저 이제 최근에 북한의 좀 선풍적 인기를 끈다고 하고, 그리고 남쪽의 북한 연구자들도 상당히 이제 주목하게 되는 북한의 이른바 선전화, 우리는 핸드폰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선전화라고 하죠. 일단 최근의 양상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북한에 사용되는 핸드폰, 저는 예전에 KBS 9시 뉴스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9시 뉴스 끝나고 이제 스포츠 뉴스가 끝나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그 포토제닉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나운서가 오늘은 이 평양에 북한 영국 여자축구 친선 경기대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더니만 영국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평양에서 막 그 여자축구를 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쭉 관중으로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장면이었는데 끝나고 영국 선수들이 손을 흔들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북한 애들이 주로 이제 여학생들로 보이던데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전부 다 일어나더니만 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거기 딱 잡혔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상 이 북한의 손전화가 상당히 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 핸드폰 사용자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근데 이 작년까지만 해도 핸드폰 사용하는 그 영역권이 평양 인근만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한 게 올해 확대했다고 해요. 북한에 대한 선전화, 이른바 선전화, 이 자료를 좀 신빙성이 가는 이유가 북한의 핸드폰 관련된 이 사용 실적이나 내용들은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이 해외 기업과 합작을 하고 있죠. 그 이집트의 오라스콤사라고 하는 이집트 통신사와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또 이집트 통신사냐라고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라스콤사가 이집트를 뛰어넘는 그 아랍 진영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폭이 있는 그러한 통신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상당히 아쉽죠. 우리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14선언을 합의를 했다면, 그것을 이행했다면, 지금쯤 북한과 핸드폰 사업은 남쪽에 뭐 KT라든지요, 아니면 뭐 SK텔레콤이나 그런 사업들이 당연히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쪽은 이명박 정부는 특히나 5.24 조치 이후에 모든 대북 관계를 완전 단절시켜버렸고, 그 결과로 북한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북한이 또 이른바 이 조국의 철천지 원수 이렇게 막 주장하는 미국계 모토로라나 이런 회사하고 합작을 하기는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랍권은 주로 또 반미하면은 또 북한과 상당한 좀 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랍권 회사를 뭐 찾지 않았나 이런 좀 추정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것이 오라스콤사의 이제 실적 보고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오라스콤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볼 때 실질적인 실통화량이 개별 가입자당 한 달에 평균 이제 1시간 이상의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쪽에 보면 여러분들은 뭐 200분 무료 통화인가요? 저는 지금 요금제가 200분 무료 통화인데 200분이면은 3시간 20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분만 쓰고 지금 한 19분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통화를 안 하고 웬만한 거는 문자 메시지로 커버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대략 남쪽에서는 한 달에 3시간 정도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평균적인 사용 시간을 보면 한 달에 1시간 60분이면 이게 풍족하게 사용한다고는 해안가나 그리고 이제 내륙의 강물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민물 양식을 비롯한 그리고 각종 해조류의 이 채취는 적극적으로 벌였을 걸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게 되면
2009년도에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이 66만 톤이에요. 그러면 수산물도 일단 배고프면 먹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식량 추산을 추계를 내게 되면 감자와 고구마와 고기랑 물고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추산을 하게 되면 도합이 624만 톤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감자와 고구마를 제가 질량을 이렇게 줄였죠. 질량을 줄인 이유는 감자와 고구마는 쌀과 달리 수분을 포함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집에서 좀 가사노동을 또 해보다 보니까 감자는 보관을 잘 못하면 막 싹이 터버리거나 바로 이제 상하거나 그렇게 상하기 쉽습니다. 쉬운 이유가 감자와 고구마는 안에 50% 가까운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영양학적으로 쌀이나 옥수수와 동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절반 정도를 감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 북한의 식량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620만 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일부가 이야기하는 550만 톤을 훨씬 상회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논란이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은 노동당 관리들부터 해외 나가선 이제 쌀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도 식량 증산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여기 있는 표면 보시게 되면 꼭 북한은 뭐 식량 문제가 없냐 이러한 문제를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드리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북한은 식량이 부족하다. 식량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620만 톤 중에 쌀의 비중을 볼 수가 있죠. 쌀의 비중이 200만 톤 가량으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굶어 죽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밥을 먹을 때 아침에 쌀밥 먹고 출근할 때는 참 기분이 좋겠죠. 근데 점심에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되니까 옥수수를 먹어야 돼요.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애들하고 밥 먹을 때는 이제 감자 삶아 먹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루 이틀 하면, 그죠? 여성분들은 뭐 살도 빠지고, 웰빙이고, 어우, 2kg나 빠졌어요. 이러고 정말 좋아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한 6개월도 아니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속되면, 그죠? 식량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식량 문제. 즉, 뭐냐면, 북한 주민들도 이미 이제 남쪽의 여러 언론 매체나 그런 드라마, 문화 매체들이 북쪽으로 전파가 이제 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 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뭐 남쪽의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해외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거기가 완전히 문외한이 아니다. 북한 당국도 이제 해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은 또 소개도 하죠. 단적인 예로 이번에 올림픽 같은 경우를 보면 실시간 중계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게 되면 그죠?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쌀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옥수수나 감자를 비롯한 대체 곡물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을 당연히 더 늘려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제가 이제 육류와 수산물도 북한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하긴 했지만 이 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육류를 이거를 이제 북한의 인구가 2,400만 명이니까 2,400만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사람 앞에 일주일에 돼지고기 1인분 정도가 떨어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돼지고기 1인분은 그 고기의 개념은 그냥 그럼 괜찮겠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김치찌개에 조금 들어가는 돼지고기 플러스 미역국에 조금 넣어야 되는 소고기 플러스 하다 못해가지고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마른 멸치 또 여기에 수산물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맛내기 거리들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북한에서는 고기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조선노동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쌀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더 늘려나가고 여기에 생산되는 옥수수와 감자는 가축 사료로 전환해가지고 축산물을 늘려야 된다. 이러한 전체 이제 북한 농업 발전 계획을 짤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보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만 곡물을 먹는 게 아니라 가축도 사료를 먹기 때문에 인간과 가축의 두 가지 함수로 농업 생산량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략 9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사람이 먹고요. 그에 상응하는 10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그죠? 횡성 한우 그리고 무슨 우리가 여러 가지 한우 브랜드의 소들이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우유 있죠? 우유 안 마시는 분이라고 해도 카페라떼는 드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이제 뭐 카라멜 마키아토에 들어가는 그 우유 그거를 생산하는 소도 이걸 먹어야 되죠. 옥수수 사료를 먹어야지 우유를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취합을 하게 되면 그죠? 실질적으로 육류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북한이 이른바 그들이 강성국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 그런 주장이 적어도 북한 주민들 내에 그래 뭐 이렇게 통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축산업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먹는 쌀을 갖다가 사료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옥수수와 감자를 적극적으로 사료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쌀을 늘려야 되는 그러한 식량 계획을 짤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이제 북한의 이 식량 생산 단계는 그렇게 예전에 양적인 그러니까 뭐가 되든 좋으니까 일단 먹고 보자는 식의 양적인 생산 증시대 단계를 넘어서서 질적인 증대 그러니까 감자보다는 옥수수를 옥수수보다는 쌀을 이렇게 질적인 증산 반찬도 마찬가지죠. 풀보다는 고기를 그죠? 그리고 미역보다는 뭐 고등어 구이를 이렇게 이제 질적인 증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북한은 또 상당 부분은 약간 좀 통속적인 그러한 이 단어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북한의 기본 정부나 이 당들도 그러한 이제 표현들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뭐 어떤 표현이 있죠? 막 미국에 대한 외교 성명을 낼 때도 뭐 소가 뭐 웃다가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다 이런 내용들을 막 쓰고 있어요. 뭐 그런 이제 북한 사람들은 뭐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서민 중심의 관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드렸죠? 예,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지금 약간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차치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 북한의 전체 이제 식량 단계는 질적 향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더라도 좀 이렇게 검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장마당 북한의 상설 시장이죠. 이거는 이제 북한은 이제 2000년대 그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걸 통해서 장마당을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시내에 아예 그냥 이게 시장을 만들어버렸죠. 여기 보시면 이 북한 사람들이 이 물건들이 이제 파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북한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도 이제 북한은 하나의 통제의 나라 안녕하세요. 진보 2012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이니만큼 좀 약간 어수선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3분 지났는데요. 너무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이 북한의 현실, 북한의 2012년은 어떠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사회연구소라고 하는데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연구소는 우리 사회, 즉 한국 사회죠.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물론 지난 정부 때는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이제 남쪽만 바라본다기보단 저희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갈라진 민족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이 우리의 개념을 좀 더 이렇게 한반도, 그 남북과 이제 해외, 우리 민족까지 좀
이렇게 확장시킨 개념의 그러한 우리 사회라는 뜻으로 좀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또 먼저 이제 좀 저희 연구소를 좀 들이대면 저희가 이 창립 특집으로 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우리 사회 분석이라고 해서 입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연구소가 이제 이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만 모르는 북한 강성대국의 진실. 상당히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그리고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어편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만 모르는, 과연 우리만 모르나?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60년간 무역 제재와 봉쇄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 시기에 사회주의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를 제외한 상당수 나라들은 모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북한의 이른바 북한은 제가 따옴표 강성대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북한은 이른바 그들 스스로의 목표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이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1998년도죠. 물론 이제 1998년도 10월달경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맨 처음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후에 99년도 이 북한은 매년 1월 1일마다 그 이른바 총노선격의 논문을 발표하죠. 신년 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전면화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3년 이상, 약 한 14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시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그것이 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의 오늘날의 현재적 측면에서의 의미는 뭐겠는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당장에 이제 북한에서 바로 어제적 이야기였나요? NLL을 통해서 북한 어선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입니다.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이 이제 서남전선 지역이죠. 서해안에. 거기를 이제 직접 이렇게 시찰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서해 지역에서 한 점의 불씨라도 이제 튕기면 그것을 서해에 국지전에 머물지 말고 조국 통일 대전으로 이어나가는 그러한 이제 작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수표, 즉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 북한이 내세우는 그들의 이 강성대국, 최근에 강성국가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사실상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강성대국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그들의 믿는 구석이 뭐겠는가, 어떠한 취지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적극적 행보를 나서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연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북한의 주민 생활, 북한의 경제 생활, 북한의 정치 생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겠고요. 그 측면에서 맨 먼저 주민 생활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최근의 모습인데 또 작년도 모습이죠. 올 초에 우리 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에서 제작한 영상인데요. 관련 자료가 작년과 올해 초 그때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아파트 건축도 이제 건축 중이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완공된 사진도 있고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 평양 이러면 첫 느낌은 이제 가난하다 그런 느낌이 들 거고 두 번째는 무섭다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완장찬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동무 가기요 이러면 이제 그날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 동무는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수 없겠구나. 뭐 그런 게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의 기본적인 선입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다 돌아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과는 좀 다른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박하고 따뜻하다. 최근에 오마이뉴스에 미국의 음대 교수로 있는 분이 북한에 대한 방북기를 쓰고 계신 거 혹시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가보시면 매번 이제 메인 화면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회 되시는 분들은 접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딱 규정을 하냐면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섭고 이제 몽둥이와 막 그러한 이제 규율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나라일 것 같은데 느낌은 상당히 좀 갔다 오는 사람들의 느낌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보수 세력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건 다 공작원들의 공작에 속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지 살펴보죠. 먼저 이제 아까 건축 과정에 있었는데 이 창전거리가 준공이 됐습니다. 아까 고층 아파트들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올해 2012년 4월 15일이 북한이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김일성 주석이죠. 김일성 주석이 1912년 4월 15일 생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딱 100년이 되는 2012년을 북한은 상당히 이제 하나의 대단한 정치적 이러한 계기점으로 그렇게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양에 최신식 아파트가 되는 창전거리를 이제 새로 준공을 했죠. 여기 보시면 노동신문에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창전거리는 15층과 30층, 45층 이렇게 아파트들을 이 평양시 일대에 건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본 평형은 이제 40평형대와 50평형대 그렇게 이제 평형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 평수의 기준은 남쪽보다 좀 좁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40평이라 그래도 그게 남쪽의 40평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대략 한 3, 40평짜리 아파트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전거리가 준공이 되고 이건 이제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의 강남 창전거리가 준공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북한이 이런 식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좀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명색이 또 북한 연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탈북자들의 자료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북한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때 북한을 탈북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북한에서는 고층 아파트에 꼭대기 사는 사람들 그때는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제일 어렵는 거 아니?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된다는 거죠. 중단되면 기본 물을 어떻게든 구해와야지 어떻게 세수라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아파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 물을 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기후가 어떻습니까? 냉대 기후죠. 상당히 좀 춥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늦게 일어나면 그죠? 먼저 사람들이 물을 길고 올라가는 사이에 계단에 찰랑찰랑 물을 흘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얼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 계단을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늦게 일어나면 끝장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북한이 그래 과연 고층 아파트를 계속 짓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 15층이 뭐예요, 그죠? 45층짜리 아파트를 자꾸 막 짓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는 이제 평양의 야경이나 야간에도 이제 전기를 막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다른 표현이죠. 15층은 만약에 사태에 비상시에 뭐 왔다 갔다 걸어 내려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45층이나 꼭대기층에 살면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만에 100번을 양보해 가지고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선노동당 고위 간부가 들어있지 않겠냐라고 하더라도 그 조선노동당 고위 간부가 전기가 정전돼 버리면 그죠? 자기 45층 아파트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연세가 그래도 60대 중반, 70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층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 북한이 전력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이 아까 영상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평양시에 가로등이 들어서고 신호 체계가 수신호에서 신호등으로 바뀌죠. 평양은 예로부터 이제 그 여성 경찰들이 손신호를 가지고 자동차 신호를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평양의 특징, 하나의 뭐 관광 명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최근에는 이 전자식 수신호로, 전자식 신호등으로 차례대로 이제 개편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한 측면들이 볼 때 평양시 전반에 좀 이렇게 이제 이 전기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도입되는 걸 보면 전기 사정에 대해서 좀 예전과는 다른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죠. 정식 명칭을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되겠죠. 근데 약칭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 청정거리가 준공이 되고 이 이른바 북한은 현지 지도라고 하죠. 현지 지도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 현지 지도로 왔을 때 가정 방문한 사진인데 옆에 보이는 여성이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김정은 제1위원장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르면은 간첩이죠. 근데 그것도 또 이상하죠. 모르면 간첩이라 그러는데 간첩은 더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설주 부인이죠. 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부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집들이를 온 거예요. 집들이를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된 이제 북한 영상, 그거는 제가 주로 탈북자 방송 사이트에서 주로 따고 있는데 뒤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빨간 한복을 입은 이 여성이 북한의 평양 양말 공장에서 노력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남성은 북한의 제대군인이고 조선인민군 출신의 제대한 청년이고 그래서 이 창정거리에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이 집들이를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담소를 나누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애는 며칠 낳을 건가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상당히 좀 파격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뭘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모습이 나와요. 그랬더니 바로 이설주 부인이 어디는가 막 가는데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술잔을 막 설거지를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이제 축배를 들자 해가지고 축배를 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 남측의 보수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이 대민 그 정치는 약간 좀 다르다. 하나의 친근한 이미지, 뭐 친화적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정한 이 남쪽 사람이 보는 고정관념이 좀 타파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어찌 보면은 뭐 남쪽으로 치면 이게 같은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국가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이게 좀 파격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세세한 이런 장면들을 보더라도 저 사회가 과연 이렇게 이 통제와 감시가 획일화돼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차렷해가지고 이렇게 한 곳만 바라봐야 되는 사회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호기심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평양에 아이들의 이제 겨울철에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북한의 전 의상을 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1970년대 보면 주로는 이렇게 보면 이게 북한 대학생들의 기본 교복이죠. 예. 그리고 여기 이 할아버지가 입고 계시는 옷이 이른바 이 인민복이죠. 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여러분 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하면 또 남쪽 사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르면 또 간첩이죠.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러한 형태의 인민복 외에 다른 옷을 입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진? 예. 그 서방 진영에서는 뭐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그 워스트 드레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독스럽게 한 가지 옷만 좀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